우리가 1948년부터 61년까지는 그나마 지방자치를 활발하게 마을 단위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리 단위에서 주민들이 리장을 선거로 선출을 하고, 그리고 읍면동 자치도 그와 병행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우리가 1961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1991년까지 30년 동안 자치와 균형 발전은 없고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균형과 자치는 암흑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21년까지 많은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결국 리더십이 약하다 보니까 30년을 그냥 준비만 해왔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부터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치와 균형에 관한 관점이 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961년부터 5.16 군사 쿠데타가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막대합니다. 우리 헌법 체제가 5.16 군사 쿠데타, 5.16 헌법 제3공화국 헌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87년도에 제6공화국 헌법을 제정했지만 그 헌법 제정은 대통령 하나 국민들이 선출하는 그 밖에 없었습니다. 87년 체제고요. 이것을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IMF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MF 체제는 결국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2,800만 명 근로자 중에 반이 정규직이고 반이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 50%, 1,400만의 비정규직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연봉 2천만 원 수준 최저임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지금 초양극단 사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고 하지만 양극화라는 세 말에 다 담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재단에서 카인즈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요, 작년과 올해의 뉴스 기사 한 28,000건을 키워드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통령이에요. 양극화하고 관계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이 관계성을 뭐라고 봐야 될 것인가. 다음 네 번째로 보면 민주주의가 나와 있고요. 이거를 다시 우리가 한국연구재단 KCI 거를 양극화라는 거를 키워드 가지고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논문 1,700편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평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공화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양극화라는 논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전국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약 50%가 경제적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하니까 결국 공동체라는 것은 한 20-30%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느냐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충청도만 한번 다시 뽑아본 건데요. 충청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 그리고
충청도 양극화 정도는 어떠냐? 심각해요. 64%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KCI 논문 저 양극화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를 챗GPT한테 한번 분석해봐라. 그래서 세 페이지, A4 세 페이지를 쭉 만들어내더라고요. 원인, 이유, 그리고 대안. 중요한 게 챗GPT는 신자유주의가 199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의 경제 양극화 체제가 왔다. 난 정치 부분에 있어서 정치가 극단으로 달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치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은 양극화 사회다. 그래서 이걸 챗GPT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경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기본소득과 같은 정부에서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서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타협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초극단세의 양극 사회는 결국 남극과 북극으로 나눠지는 사회인데요. 남극과 북극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북극에는 곰만 있고요. 남극에는 펭귄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양극단 사회다. 우리 1990년대 전후에 많이 불렀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은이라는 이 노래를 요즘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하기 싫답니다. 특히 MZ는요. 한 20%는 왜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까? 혼자 각자 도생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양극화이다 보니까 모든 사회 부분에서는 텅 빈 사회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 사회가 아니라 지금 각자 공밀로 향하고 있는 사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강남이나 서울 수도권에서 계속 일어나는 묻지마, 칼부림 이런 사회.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살기가 정말로 힘든 그런 사회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본은 마츠다 보고서가 나오고 지방이 소멸해 나간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방에서 헌신하는 분들, 학자들, 전문가들이 지방 소멸이 아니다. 지역 내에서, 마을 내에서, 농촌에서 지역이 회생하고 마을이 회생한다. 인구 감소한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바람직하다 하는 주장들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우리 합계 출산율 최근 10년 동안 1.5인 군 단위를 몇 군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해보면요. 거기에는 정말 마을이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마을을 중앙정부와 강력 단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고민이 아닐까 봅니다. 그러면 이 단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아까 제가 헌법 말씀드린 것조차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는 데모크라시의 그리스어어는 데모스 플러스 크라토스입니다. 데모스라면 인민들이 모이서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가 데모크라토스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캐피탈이 이점으로 끝나는 것은 다 주의로 들어갑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데모크라시를 일본에서 19세기에 번역한 민주주의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민주라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데모크라시의 가장 큰 형태를 보면 결국 사람이 통치하는 체제, 제도 정도, 민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치정이라고 하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민치정이라는 것도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그냥 민주를 하는 정치 체제를 데모크라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리 단위의 마을 정도는 전국의 리 단위의 마을이 군 단위에 있는 한 3만 5천 개의 리가 됩니다. 한 리가 우리의 가장 행정체계 하위 단위에서 마을이 합쳐져서 읍면동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읍면에는 한 10개의 리, 마을들이, 부락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또 이 마을 단위에서는 대동계가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 마을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읍면동 자치. 그래서 이 두 개는 1948년부터 1961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잘 정착되어 나가 있었으니까 70년 전에도 했는데 21세기에 우리들이 못할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시동을 하게 되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이하 단위에서는 함자마을을 함께하는 자치마을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경제나 모든 어른이 토의하는 과정이 선순환으로 일어났으면 하고요. 지금 나머지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로 대의민주정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부터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political man, 정치적인 동물, 인간은 그렇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코노믹 맨이라는 용어는 언제 등장을 했습니까? 17세기 이후 겨우 18세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인간이 경제적인 동물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적어도 공공부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퍼블릭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이 공공성을 이루는 수단은 되겠지만 목적은 됐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적 인간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 분권, 균형 발치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국정과제고 국가정책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public policy라는 것, 이걸 그리스 언어 그대로 가지고 오면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public policy가. 한문으로 우리가 정책 있는데요. 정자, 아르전자에다가 칼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 의미로 따지면 칼을 들고 바르게 숨을 향하여 공격해 나가는 모습을 저 정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대나무뱀과 가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밭에 가면 가시 덩굴이 많이 있습니까? 대나무 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대나무 밭에 가시를 집어넣어놨을까? 대나무는요, 숲을 이루면 쭉쭉쭉쭉 빵빵 크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가시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성심성의껏 해나가면서 갈등을 풀어나가고 조정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그런데 국정과제가 어떻게 실패를 하고 부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밑단계에서 실무진에서 정보를 얻어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자치분권은 이렇게 합시다. 균형 발전은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
이 정보라는 게 각종 상황을 통해서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는 순간에 우리 주변은 아주 불확실합니다. 옆에 부서도 불확실하고요. 이 정보를 얼만큼 왜곡시킬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에 가면 잘못된 의사가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1938년도에 Administrative Behavior라는 책 속에서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3년도에 심리학자고 행정학자고 경영학자인 사람의 책을 노벨 경제학상으로 줍니다. 그 책 내용에는 경제학 용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론 하나만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정부 작동하는 것도 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왜곡이 되는데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더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저희 연구원에서 지시를 하나 하면요. A를 지시를 하면 요게 비비비비 꼬아가지고 돌아오면 그냥 F가 되어버립니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장이 뭘 지시를 내리면요. 회의 때 이렇게 전체 일대 이야기하면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 복도로 나갑니다. 나가면서요. 기관장이 뭐라고 말했지? 저 말이 맞죠? 자기네끼리 의중회의를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시키는 대로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자치와 분권을 주장을 하고 이걸 집행 단계에서 집어넣으면 이런 꼬라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나 아란트라는 우리 교수는 이걸 악의 평범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의 평범성 영어로 penalty of evil인데 이건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조차도 어렵습니다. 단 일상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데서 현실을 결여한 생각, 사고가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1962년도에 아임이라는 사람이 나치 전범으로서 400만 명의 유대인을 교도소에 보내서 처형시켰는데 장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 받는 과정을 쭉 보니까요. 이 양반은 정말로 너무 성실한 아빠, 너무 좋은 직장 상사, 부하, 자기 승진만 바라보는 거저 평범한 사람인데 왜 저런 큰 악을 저질렀을까? 저 사람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시면요 유튜브 방송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거저 그런 이런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결연된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악한 충동이 언제든지 발생이 되고 이게 대형 사고로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담배불 조심. 예? 그냥 무심코 던지잖아요. 대형 산불이 납니다. 이거는 1986년에 챌린지 홀을 쏘아 올리는데요. 78초 만에 폭발을 해서 승무원 7명이 다 죽습니다. 이 챌린지 홀을 발사하기 전에 오링이라는 고무 파킹이 빠졌다. 발사하면 안 된다. 밑에서는 보고를 올립니다. 중간 단계에서 저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올려야 되니까 오링이 빠져도 잘 올라갈 거야. 그래서 터졌습니다. 우리 세월호도 저런 악의 평범성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 한마디에 애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딸애가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 배는 기울어지가 있고 방송은 가만히 있으라 한다.
아빠가 듣자마자 너 당장 뛰어나와서 바다로 뛰어내려라. 그래서 걔는 살았습니다. 그 아빠는 노조운동을 25년 한 사람입니다. 정부나 주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죽더라.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반대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태원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태원 다 얘기는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했다. 서울의 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많은 똥별들이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많은 똥별들이 최규하 대통령조차도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호실장이 그냥 잡아서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다가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사천에 사는 분이 계시는데요. 10살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술을 한 꼬프 드는데 자기는 12월 12일 날 한남동 공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당직 장교를 썼다고 합니다. 그 9시간 동안 이 가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육군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쿠데타 일으킨 거 맞는데 그래서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무기가 뭐냐? 건축 몇 자루밖에 없습니다. 그거로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만나 술 마시면서 형님 그 영화 보셨죠? 그때 총만 없다고 총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전투기 많잖아. 전투기에 폭탄 딱 실어가지고 3사 경비 사단이 그냥 타켓으로 해서 때리겠다고 했었으면 그래 됐을까. 그래서 아마 서울에 보면 2부작은 그거로 나올 것 같아요. 해군은 뭐 했느냐, 해병대는 뭐 했느냐.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현재 의미로는 리더십이 옛날에는 개인의 자질, 특징, 뭐 성격, 우수한 DNA 같은 거를 했는데요. 지금은 하나의 조직이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행정연구원과 KDI의 조직도입니다. 여기에 리더가 있습니까? 리더는 없습니다. 여기. 조직도에는 원장만 있죠. 그리고 직원들이 있어요. 리더는 조직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제일 밑에 있는 직원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중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기관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한 것처럼 영향력을 어떻게 미쳐 나갈 것인가. 그 중에 공직 분야 쪽에 한 자료를 쭉 찾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대략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민주성, 성실성, 뭐 진리성, 전문성 다 있지만 공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공직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여기에 플러스 듣는 것만 잘해도 되겠다. 우리 경청이라는 단어가 한국에는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용어로 경청해 주세요가 위에 있는 경청이고요. 그 다음 밑에 경청. 밑에 경청은 신하가 왕들, 상급자들한테 정말 공손을 다해서 귀를 잘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덜청 보면요. 덜청의 한문은 희자고 사람간자, 득득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문 풀이를 하면 청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청을 하는데 이 청은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마음을 다하는 사람. 적어도 공적 인간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12월 달부터 올 초까지 밤마다 제 아는 선배들은 전화를 해요. 한 2시간 동안 제가 수다를 떠는데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는 것만 해도 저희 상처가 다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불로 요즘은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